그래서 이제 경매 학습 목표 우리는 이제 재테크하고 재산보호 지식 공유인데요. 여러분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뭐 물론 있겠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지인분들하고 이제 가족 공유할 수 있지만 저거는 보다도 우리는 재테크가 주로 되겠죠. 재산 보호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할 때 경매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낙찰자는 뭐 좋다, 어떤 빚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일단 통과하고요. 재산 보호도 되고. 근데 이제 투자의 3요소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성도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투자하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단기 매매가 안 될 때는 2년, 3년 정도는 또 기다려야 이제 매매가 되고 또 세금 문제도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더 낸다고 하는 거는 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신축 빌라 가지고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린 실제 투자자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투자자가 아니고 실입주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권리 분석하는 거는 안정성이죠. 뭐니 해도 권리 분석이 일단 안정해야 우리가 뭐 황금성도 찾고 수익성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어제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 임장을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못 갔어요. 작년은 특히나 못 갔는데요. 앞으로는 임장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가면 또 식상해 하시니까 사실 자주 갈수록 좋아요. 갈 수 있으면 매주 가면 좋습니다만 환경이 안 돼서 그런데요. 검색을 좀 하시고 지도 검색이나 우리 뭐 어떤 정보 업체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정보 검색하시고 분석하는 거 이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임장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물건 분석하고 낙찰가까지 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임장을 좀 이제 관심 물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니 해도 우린 출구 전략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경매 투자 시 대응 방법인데요. 권리 분석은 기본적인 건데 일반적인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물건 분석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시의 건물도 있을 수 있죠. 뭐 부합물 종물 개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나 용도 변경권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가구 근린주택 뭐 이런 거 보면 용도 변경권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하면서도 두 가지는 우리가 임장하고 권리 분석하는 데 필요한 거지만 이 출구 전략은요. 부동산을 많이 아셔야만 저기 잡기가 용이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임장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건데 현장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출구 전략의 어떤 아이디어 얻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지역 부동산은 그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만 알죠. 근데 모르는 지역은 그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출구 전략 이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거는 투자 수익이죠. 투자 수익. 두 번째로는 뭐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이제 임대냐 매매냐 아니면 고급진 이제 출구 전략은 용도 변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에 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용도 변경 우리 그 수강생이 낙찰받은 거 있잖아요. 땅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잡았는지 우리가 직접 강원도로 가서 경매 물건도 보고 그분이 받은 그 용도 변경에서 어떻게 분양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을 항상 뭐든지 출구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A 플랜, B 플랜, C 플랜인데요. 한 가지만 잡으면은 사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권리관계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명도의 이런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B 플랜, C 플랜까지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전에 생각한 거하고 달리 전개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아세요. 정해진 대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데 또 다른 게 튀어나오고 이거 하면 또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유치권이든 법치권이든 지분이든 특수물건 쪽에서는 더 이게 변수가 많다. 그래서 기본은 단단히 하시고 물건을 잘 보시면서 출구 전략을 잡을 때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게 이제 매각을 통한 채권 해결인데요. 우리의 권리 관계는 모든 게 다 채권입니다. 모든 게 다 채권인데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물건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 민법에서 정해진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주택임대차나 상가금융임대차에서 정해놓은 것, 단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이 됩니다. 모든 채권 중에서 그렇게 법에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들, 이러한 물건들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평등하다고 하는 전제 하에 물건이 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것은 민사집행법에서 결국은 강제집행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채권을 해결할 때 이제 자유로 해결을 못하니까 국가에서 개입해서 그거를 강제집행으로 채권자의 어떤 채권을 회수하게 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방식이 매각을 통한 채권 해결 방식입니다.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의 권리 분석의 기본은 우리가 인수냐 소멸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가는데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91조에 보시면 소멸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멸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매에서 수의계약인 이제 압류 경매 외에는 다 인수 조건으로 한정, 거꾸로 다 인수합니다. 공고문 보시면 대부분 다 인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공고문에 되어 있으면 소멸이지만, 그래서 경매하고 이제 수의계약권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압류 공매나 경매는 모두가 다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수다라고 하는 것은 매각물건 명세서상에서 인수라고 하는 특별매각 조건에 정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정가가 10억짜리를 이제 채권자가 있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받고 남으면 소유자한테 가져갑니다. 소유자가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매에서는 이 채권자 돈이 다 충당이 변제가 안 되죠. 채무자한테 갈 정도로 낙찰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입찰을 3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중에서 높은 금액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니까 채무자도 사실은 돈을 다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물건이 있으면은 좀 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유치권만큼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특수 물건을 싸게 받는 건 좋은데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특수 물건은 조사가 돼야 되고요. 또 그만큼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에 대해서도 나중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 전망인데요. 지금 2023년도에 여기 제가 이건 이제 그 4, 4분기 때 적어놓은 건데 PF 대출 위기가 있다. 근데 지금 그게 위기가 지금 있잖아요. PF 대출이.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이제 이게 터집니다. 터질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2023년에 많이 나왔고요. 올해는 일반 상가, 근생, 꼬마 빌딩 이게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대형 빌딩까지 나오게 되면 경매가 이제 그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런 부동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매 입찰 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평가된 부동산을 보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2023 타경으로 나온 것이 저평가됐다는 것보다도 감정가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2021년도는 상당히 감정가 자체가 높게 되고 고평가가 돼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 나온 거나 올해 나오는 것들도 감정가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2, 3회 이상 유찰된 물건 또 소액은 1억 뭐 이렇게 이런 감정가 물건 보시고 요즘 도로 많이 받더라고요. 재개발도 뭐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물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물건이나 신설 지하철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우리가 영종도 갔을 때 그 GTX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기 GTX D 이제 9이잖아요. 이제 그거가 실질적으로 영종도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건 하여간 뭐 이제 신설 지하철 주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경매 입찰 검토하는 물건 중에서 전세가가 높은 주택인데 저거는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높은 주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지역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은 건 아무래도 우리가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니까 좋다 보는 거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쪽, 이게 토지 시장이 사실은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이 토지에 대한 황금성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요. 토지에 관심을 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 오피스텔, 숙박형 그 호텔 있잖아. 숙박시설형 그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영종도에 갔다 왔지만은 분양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도 경매가 나오더라고요. 영종도에도 우리가 2개 물건 나와서 보고 왔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운영 수익을 몇 프로 준다고 하는데 그거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관심을 많이 떨어졌으니까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싶긴 한데 자, 물건을 보면서 얘기하죠. 지분, 법정이상권,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이런 물건이 이제 특수 물건이죠. NPL, 부실채권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공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문이었고요. 지금부터 권리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경매 공매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경매는 법원 경매로 우리가 서치해야 되고요. 공매는 온비드 공매, 자산관리공사 통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압류 공매를 주로 많이 보죠. 권리 분석이 경매 권리 분석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압류 공매 보고, 법원 경매는 실질적인 경매가 있고 형식적인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경매도 보면은 뭐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든가 청산 절차를 위한 경매, 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는 다 실질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면요, 실질적인 경매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채권을 배당받아서 소멸하는 이러한 경매죠. 그래서 그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여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유치권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이렇게가 있는데요.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자, 이 임의 경매부터 보시면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거의 뭐 75%, 80% 이상은 거의 90%까지 차지하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대부분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 전세권에 의한 경매도 진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에 넣는 경우죠. 그러니까 임의 경매 되는데, 요 이제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임의 경매 되는 조건이 있죠. 집합 건물이거나 전체 건물의 전세권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전세권자는 일부 전세권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통한 경매를 넣어야 되고요. 지금 이 경매는 집합 건물이나 전체 건물의 전세권자인 사람이 경매를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미 경매가 되죠. 가등기권에 의한 경매, 이건 이제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임의 경매라고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제 경매가 이제 그 임의 경매 외에 실시적인 경매 중에서 강제 경매가 있는데, 집행권원을 신청한다. 이 집행권원은 판결문이죠. 실질적으로 뭐 지급 명령 받았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았다거나 뭐 조정이 이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이제 그 공정증서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도 있죠. 공정증서. 그래서 이제 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옛날에 채무명이라고 했는데 집행권원을 신청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법원에 확정된 이행 판결문, 공정증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예를 들자면 뭐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해가지고 뭐 이제 지급 명령 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크면은 어찌됐든 뭐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채권 가지고 판결 받아 가지고 경매를 넣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경매 절차에 3단계가 있는데요. 자, 경매를 신청하는 압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단계가 있고, 변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압류 단계는 사실은 경매를 신청하는,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형식적 경매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가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딱 되죠. 그게 이제 압류입니다. 거기에서의 그 압류하고 세금 안 냈을 때의 압류는 다릅니다. 이때의 압류는 경매 기입 등기를 얘기하는 압류입니다.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에서 안 내면 압류되는 거, 또 통장에 압류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데, 이거는 부동산의 경매가 신청했을 때 경매 개시 결정 기입이 등기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압류가. 경매 신청하면 바로 기입 등기되죠.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그게 압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환가되기, 매각되기 전에 이제 그 법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죠. 있습니다. 뭐 송달도 해야 되고, 압류한 다음에 송달도 해야 되고, 매각기일 정해야 되고, 배당요구 종기 정해야 되고, 또 현황 조사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압류 단계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압류 단계 걸치고 나서 매각하기 전까지 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하죠. 법원에서.
그러고 나서 매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환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각 단계는 결국은 법원에서 매각을 하는 건데요. 요때 이제 그 입찰 희망자들 낙찰받고자 하는 분들이 법원에 직접 가는 단계가 요 매각 단계죠. 그래서 그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아니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도 직접 요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도 요때 이제 매각되면 채권자 매수 신고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매각 단계죠. 그 이 매각이 되면은 이제 또 준비하는 게 있죠.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 있고, 또 일주일 동안은 매각 허가 결정해서 또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간들이 이제 매각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 단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배당입니다. 잔금이 내게 되면 그 배당 기일날 이제 배당해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요 전에 배당 이의를 해야 되죠. 배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배당 이의를 하시고 7일 안에 배당 이의 소장이 제출돼야만 됩니다. 보통 배당 이의를 하고 나서 소장 제출 안 하면요 무효거든요. 안 됩니다. 배당 이의는 거기서 그냥 배당 이의하면 돼요. 거기 그 배당을 법원에서 이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 기일날 가서 이해관계인이면 그 배당표에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배당표가 미리 하면 오나요? 우는 선생님 오늘 얼마 가져가고 오늘 얼마 가져가고 안 옵니다. 가서 3일 전에 작성이 되면 가서 연락을 신청하셔야 돼요. 미리 연락해서 뭐 컴퓨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네, 연락을 하셔서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 이의를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거 보고서 아니면은 배당 그 기일 그 확정되면 이제 배당표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때 이의하시면 돼요. 배당 기일날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 배당 이의를 했는지 요거는 이제 법무사나 아니면 본인이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그 해당되는 그 채권자의 배당은 중지가 됩니다. 딴 사람은 다 나가요.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딱 중지가 되는데요. 우리는 문제는 NPL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자 배당에 대한 이의도 할 수 있지만 주로 낙찰받은 사람은 이 배당하고는 조금 이제 관계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관계 있는 거는 임차인이 배당해서 이의당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소액 임차인이 배당에 이의가 되면 그 사람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못 가게 돼요.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짜 임차인이면은 그래도 뭐 괜찮지만 진정한 임차인이 배당에서 이의가 돼가지고 소액 임차인인데 못 받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채권자 은행에서 배당 이의 들어오면은 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 못하면 사실은 배당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배당 이의가 들어오면 경매를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그분을 빼야 돼요. 이사 가게끔 해야 돼요. 나중에 밖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인도민 결정이 안 나가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당에 이의가 걸려가지고 임차인이 배당표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명령 신청해도 결정이 안 납니다. 네. 그럼 명도소송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명도소송에서 그 부당이득금, 그분이 임차에서 점유하는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이 진짜 못 받거나 이 불법 점유자야, 자기 보증금이 없어, 그냥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명도해도 돈을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그 근린주택도요 빨리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 뭐 어찌됐든 이자도 나가고 뭐 비용, 금융 비용이 나가고 수익률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빨리 이사 비용을 내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소유권 자금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부터 또 벌써 한 달 동안 계속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우리가 부당이득 청구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은 합니다. 네. 점유 잔금 낸 날부터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뭐 못 받지만 현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잔금 낸 날짜부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의 인연을 계산하셔가지고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있다는 거. 압류 단계에서 이걸 좀 세분화 시켜놨는데요. 뭐 복습 차원에서 잠깐 보시면 경매 신청해서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 부동산에 압류하고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촉탁으로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한테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다음에 송달해야지 송달하고 나서 기입 등기하려면요 이분이 딴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등기부터 한 다음에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여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해서 요거는 나중에 송달까지 해야 돼요. 이해관계인들한테. 자,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죠. 감정금액을 결정해야 되죠. 현황조사 및 점유관계조사서를 집행관실에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 내용을 가지고서 또 이제 그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이 되면 요때까지 이해관계인은 채권 신고를 해야 되죠. 임차인이면은 이제 배당 요구 권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고요. 뭐 국세나 지방세 또 연금 공단의 뭐 의료보험공단의 보험료 이런 것들도 교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교부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는 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는데 여기서 교부 신청한 내용들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해관계인들은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입찰 희망자들은 그 국세지방세나 그 4대 보험에 대한 연체 사실을 열람이 안 돼요. 낙찰 받은 다음에 열람이 가능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까지 해서 가장 먼저 받아갈 줄 알았는데 국세나 지방세, 당해세 부분이 혹은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다면 걔네가 먼저 배당 받아가니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 받아가니까 그 못 받는 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하는 그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거기서 많이 그 잔금되고 나서 인수금액 때문에 혼나는 낙찰자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례로 많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압류 단계에서 이런 거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한다. 자, 환가 단계, 매각 단계에서는요. 매각을 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실시하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일이 나옵니다. 2등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죠. 허가 결정이 7일 후에 나오면 요때까지 우리가 불허가 신청, 불복 절차가 있는 거죠. 불허가 신청할 수 있고요. 불복 절차가 없으면 허가 결정이 된 다음에 또 7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 확정. 그래 이제 매각 후 14일, 7일에서 14일이 걸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그래서 잔금 납부는 보통 매각한 다음에 30일에서 35일 정도, 늦어지면 뭐 40일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인도명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그냥 인도명의 신청의 대상자는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빼고는 다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치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이제 인도민의 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저 사람이 유치권 신고가 이제 성립이 안 된다 유치권이 그럴 경우에는 결정이 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인도민형 결정이 안 납니다. 근데 제3점유자,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 점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3점유자나 불법 점유자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인도명령이 결정이 됩니다. 소유자도 마찬가지고요. 후순위 임차인도 다 인도명령 신청하면 결정이 나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는요. 바로 잔금 내면 7일 이내에 바로 결정이 나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표가 확정이 돼야 나온다 그랬죠. 네, 배당표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 내게 되면 배당 기일까지는 한 70일 정도, 매각 후 70일 정도라고 하는 건데 배당 기일은 잔금 내고 한 30일 정도 있다가 배당 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35일, 요 배당 기일까지 또 30일에 35일 해가지고 한 7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요 날짜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제 단계에서는요, 배당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등기는 순위 번호대로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순위 번호가 같으면은 접수 번호로 배당을 해주죠. 등기는 그렇고, 등기는 접수 번호 가지고 보고요. 임차인은 확정일자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하고 접수 번호하고 빠른 거 가지고 배당을 해주죠. 임차인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접수번호하고 확정일자 빠른 거로 줍니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으면 이거 동순입니다. 똑같으면 안분 배당해줘요. 똑같으면 이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등기는 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확정일자하고는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건과 채권이 있으면요. 항상 이 물건과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건을 먼저 배당을 해주죠. 물건을 먼저 해준다. 근데 채권이 먼저 있으면 채권의 접수 번호가 빠르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물건하고 이렇게 안분 배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물건 채권은 물건 우선주의니까 물건이 해주지만 채권이 앞서면 안분 배당을 해준다. 채권끼리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안분 배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압류가 채권인데요. 가압류가 채권이라는 것보다 이러한 채권을 등기할 수 있는 게 가압류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채권을 등기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의 내용은 다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물론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그 판결문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압류 자체는 다 평등하게 배당을 한다. 먼저 했다고 먼저 주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계 3단계 압류 단계, 매각 단계, 그 다음에 변제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사건 목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집행 기록하고는 다릅니다. 이 집행하는 기록은요, 경매 담당계가 이제 본인이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그 접수된 내역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경매사건 목록만 볼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서하고 매각물건 명세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각기일 2주 전에 볼 수 있고요. 얘는 매각기일 1주 전에 볼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인터넷 통해서 열람 가능하고요. 법원 가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데 집행 기록을 봐야 되는데 저거는 낙찰 받은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유치권 신고 내역도 있고요. 교부총괄 내역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송 사건이 걸려 있으면 그 소송에 걸린 그 사건도 열람할 수가 있어요. 들어온 거, 물론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이제 그 권리 신고한 내역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위장인지 아닌지도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 받은 다음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기록하고 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게 들어온 걸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낙찰 받고 나서 빠르게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예를 들자면 이제 임차인이 전입만 돼 있고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보증금 혹시나 권리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그 세금이 그 법정 기일이 언제인지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이 빠른 이러한 세금이 선순위 임차인보다 많다. 그러면 우리가 불허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이제 그 불허가 신청하면 그거는 금액이 크면은 대부분은 받아줘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입만 돼 있는 임차인을 보고 낙찰 받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계약서가 나옵니다. 나 계약서 썼어요. 근데 신고를 왜 안 했습니까? 하면 뭐 출장 가느라고 바빠서 뭐 몰라서 별 얘기 다 나오죠. 그러면은 그거를 복사해달라고는 복사는 안 해줄지 몰라도요, 일단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린트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몰랐던 내용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안 나왔던 그 보증금이 현장 가니까 실제 계약서가 나왔더라. 불허가 신청해 주려면 대부분 불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정상적인 그 판사님이라면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 내리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법원에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전입만 돼 있는데 낙찰자가 그냥 낙찰 받아서 가니까 실제 그 나왔단 말이에요. 계약서가. 그러면 그 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 자기네끼리 계약서를 썼는지, 아니면은 돈을 실제 지급했는지 통장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 확인해야 되는 절차는 남아있지만은 그 자체 계약서 자체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불허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투기 싫으면은 불허가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도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불허가 신청하면 그건 100% 불허가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임차인은 그런 법은 없어요. 불허가 내주겠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계약서가 있으면은 해주지 않을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증금 줘요? 돌려받아야죠. 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아니 주게 돼 있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기 준다는 건 법에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거는 유치권이 들어오면 돌려주는데. 그건 법은 없어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